아버님은 공간만 있으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사에게 한 말입니다. 제 돈으로 사는 집인데 저는 5평짜리 방에 들어가라고요. 저는 박동철 68살입니다. 30년간 지하철 터널에서 간절 다 망가지며 모은 4억이 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가족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아들이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하늘이를 데리고 반찬도 챙겨주고 살갑게 굴었죠. 아들 준혁이는 IT 회사 다니는 42 직장인이고 며느리 미영이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손주 하늘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보는 아이예요. 아버지, 주말에 하늘이 데리고 갈게요. 좋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처음엔 그저 효자가 됐나 보다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와서 반찬 챙겨주고 집 청소도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손주는 제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하면서 제잘거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아들이 올 때마다 며느리가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사시니까 위험하지 않으세요? 요즘 독거노인 사고도 많던데. 괜찮아. 내가 아직 팔팔해. 그래도요,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하면 어쩌려고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 말투는 다정했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고맙다고 대답했죠. 그땐 진짜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으니까요. 며느리는 제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살펴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열어보고 아버님, 이거 유통기한 지났어요. 하면서 버리기도 하고 거실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여기 곰팡이 생겼네요. 하고 닦아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제 방 책상 서랍을 열어보더니 아버님 도장은 어디 보관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왜? 아니, 혹시 잃어버리실까 봐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괜찮아. 내가 잘 챙겨두고 있어. 그래도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며느리는 아쉬운 듯 웃으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도장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어때요? 뭐?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살면 하늘이도 좋아하고 저희도 아버지 챙기기 편하잖아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조금 망설여졌어요. 며느리랑 한 집에 사는 게 서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지. 너희도 불편할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하늘이도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대요. 그치, 하늘아? 응. 할아버지랑 매일 놀고 싶어요. 손주가 제 손을 잡으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도 바로 대답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만 했죠. 그 뒤로도 아들 가족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챙겨줬어요. 밑반찬도 해주고 병원 갈 때 같이 가주기도 하고요. 저도 아들한테 보탬이 되고 싶어서 생활비를 조금씩 보탰습니다. 처음엔 50만 원 정도였어요. 아들이 아버지 괜찮아요 했지만 며느리가 아버님 마음이신데 받아야죠 하면서 받더라고요. 그 다음 달엔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렇게 서너 달 계속 도와줬어요. 며느리는 제게 보험도 권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시니어 전용 상품 나왔는데 보장도 좋고 수익도 괜찮아요. 하나 들어두시는 게 어때요? 글쎄 나이 먹어서 보험이 무슨 소용이야. 아니에요. 나중에 목돈 필요하실 때 유용해요. 제가 전문가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가입했습니다. 월 20만 원짜리였는데 며느리가 추천하니까 믿고 한 거죠.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서도 별 생각 없었어요. 며느리가 전문가인데 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보험 갱신하려면 서류가 필요한데요. 등본이랑 인감증명서 좀 떼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왜 필요해? 요즘은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서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아버님이 주민센터 가시는 것보다
제가 한 번에 처리하는 게 편하시잖아요. 이상했습니다. 보험 갱신에 등본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전문가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서류를 떼서 줬어요. 며느리는 서류를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가방에 넣었어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동대표 김 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동철 씨, 며느님이 요양원 상담 갔던데요. 뭐? 이번 주에 단지 안에 있는 요양원 상담센터 갔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봤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아, 그건 아마 다른 분 일일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며느님이었어요.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못 본 척하고 휙 가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어요. 네, 혹시 동철 씨 건강 안 좋으세요? 아니, 나 멀쩡해. 김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가더라고요. 저도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왜 요양원 상담을 갔을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며칠 뒤에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주 없이 혼자 왔더라고요. 표정도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아니야, 괜찮아. 아들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어때요? 새 아파트? 네, 저희가 좀 넓은 데로 이사 갈 까거든요. 아버지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넓은데? 내 방도 하나 더 있고 아버지 쓰실 공간도 있고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시설도 좋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아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 그럼 좋지. 근데 돈은 어떻게 하려고? 그게요, 아버지. 아버지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새 집 사면 될 것 같아요. 응,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아버지,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대출 때문에요. 제 명의로 해야 이자가 낮게 나와요. 요즘 대출 규제가 심해서요. 아버지 명의로 하면 대출 한도도 적고 이자도 높아요. 그 말에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 돈으로 사는 집인데 왜 아들 명의로 해야 하는 거지? 그건 좀 이상한데. 아버지, 요즘 다 이렇게 해요. 나중에 상속할 때도 세금 덜 내고요.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이렇게 한대요. 아들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찝찝했어요. 그래도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생각 좀 해볼게. 네, 아버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아들이 가고 나서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오늘따라 말을 빨리 하더라고요. 평소엔 천천히 말하는데 오늘은 뭔가 급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철 씨 요즘 자식한테 집 빼앗기는 노인들 많대요. TV에서 봤어요. 그래요. 네. 명예 넘겨주면 나중에 쫓겨난대요. 조심하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럴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철 씨 며느님이 어제 여기 오셨던데요. 명예 이전이랑 대출 문의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아파트 명예 이전 절차 물어보시고 담보대출 가능 금액도 확인하셨어요. 혹시 집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 없었는데. 그래요? 며느님이 꽤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던데. 이상하네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며느리가 내 아파트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내가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가족이 이렇게 가져가려 한다니. 저녁 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내일 시간 되세요? 부동산 가서 새 집 좀 볼까 하는데요. 갑자기? 네, 좋은 매물 나왔대요. 빨리 안 보면 나갈 것 같아서요. 알았어. 내일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한테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애초에 가족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약속한 시간에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내준 주소는 아들네 동네 쪽이었어요. 도착하니까 며느리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혼자였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준혁이는 회사 일 때문에 못 와요. 그래, 네, 근데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봤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좋은 매물 있습니다. 중개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신축 3년 차고요. 32평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예요. 가격은? 5억 2천입니다. 요즘 시세로는 괜찮은 편이에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집 팔면 2억 8천 정도 나올 거고, 아버님 예금 1억 2천 합치면 4억이잖아요.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되죠. 대출을 누가 받는데? 저희가 받죠. 제 명의로 하면 1억 정도는 나올 거예요. 며느리 말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들렸습니다. 마치 이미 다 결정된 것처럼요. 근데 명의는 누구 걸로 하는데?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명의로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때문에. 중개사가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 세금도 덜 내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 돈으로 사는 집인데 왜 나는 명의에서 빠지는 거지? 그럼 나는 어디서 사는데? 아버님도 당연히 같이 사시죠. 방 하나는 아버님 거예요. 며느리가 평면도를 가리키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작은 방이 아버님 방이에요. 침대랑 옷장 놓으면 딱이에요. 이게 몇 평인데? 한 5평 정도요? 혼자 쓰시기엔 충분하죠. 5평. 제가 지금 사는 집은 22평인데 5평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나머지 방은? 큰 방은 저희 부부 쓰고 중간 방은 하늘이 방이에요. 며느리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 돈으로 사는 집인데 나는 제일 작은 방에 처박히는 거잖아요. 나는 거실은 못 쓰나? 쓰시죠, 당연히. 근데 아버님 요즘 어르신들은 방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TV도 작은 거 하나 방에 놓아드리면 되고요. 중개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런 구조가 대세입니다. 3대가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단 계약금만 넣어놓을까요? 이 집 인기 많아서 금방 나갈 것 같대요. 계약금은 누가 내는데? 제가 일단 낼게요. 나중에 정산하면 되죠. 얼마인데? 500만 원이요. 며느리는 이미 가방에서 돈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동의할 거라고 확신하는 것처럼요. 잠깐만. 제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나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려고 왔어. 계약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안 하면 이 집 나가요. 나가면 다른 집 보면 되지. 아버님,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간 중개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그럼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그럴게요. 밖으로 나오는데 며느리가 쫓아왔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좋은 집인데. 미영아, 나도 생각 좀 해봐야지. 갑자기 결정할 수 없어. 뭘 더 생각하세요?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며느리 말투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평소랑 다르게 예의가 없었어요. 미영아, 나한테 왜 그래? 아버님이 너무 우유부단하셔서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좋은 기회 다 놓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알았어.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 주세요. 일주일 안에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휙 돌아서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서서 며느리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며칠 뒤 경로당에 갔더니 김 씨가 또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동철 씨, 며느님이 또 관리사무소 왔더라고요. 또, 네, 이번엔 아파트 시세 확인하고 매매 절차 물어보시더라고요. 집 하실 거예요? 아직 결정 안 했어. 그래요? 근데 며느님은 이미 결정하신 것처럼 행동하시던데 등기부등본도 떼가시고. 김 씨 말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며느리가 멋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등기부등본을요. 네, 매매할 때 필요하다면서요. 제가 직접 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 회사 동료였어요. 예전에 아들이 집에 데려온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준혁이 동료 김성민입니다. 아, 그래. 오랜만이네. 준혁이는 요즘 어때요? 글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성민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준혁이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거 아세요? 무슨 일인데? 구조조정 대상 명단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부채 상담도 받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채 상담. 네. 회사 복지 프로그램으로 직원들 재무 상담해 주는 게 있거든요. 준혁이가 신청했대요. 제가 우연히 담당자한테 들었어요. 얼마나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대금이랑 대출이랑. 성민 씨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르신한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혹시 모르실까 봐요. 준혁이가 힘들어 보여서요. 고맙네. 알려줘서. 죄송해요. 괜한 걱정 끼쳐드린 건 아닌지. 아니야. 잘했어. 성민 씨와 헤어지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들이 빚이 있다. 그것도 많이. 그래서 내 집을 팔려는 거구나.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갑자기 자주 찾아왔는지, 왜 새 집 이야기를 꺼냈는지.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너 회사 일 어때? 괜찮아요, 아버지. 요즘 힘든 일 없어? 없어요, 왜요? 아들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해 들렸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아버지, 새 집 생각은 해보셨어요? 아직. 아버지,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미영이가 좋은 집 찾았는데. 준혁아, 너 혹시 돈 문제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어요, 왜 그러세요? 정말?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다음날 부동산 중개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저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집 보러 오셨던 네, 혹시 며느님한테 들으셨어요? 뭘요? 중개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제일 작은 방 주면 된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버님 돈으로 사는 집인데 아버님 공간이 제일 작다는 게 또 무슨 말 했어요? 나중에 혹시 아버님이 불편해하시면 요양원도 알아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양원.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싶었는데 어르신이 모르실 것 같아서요. 요즘 이런 일이 많거든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르신.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내 돈으로 집 사고 나는 요양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내가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가족이 이렇게 가져가려 한다니. 그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버지, 새 집 계약 언제 할 거예요? 준혁아, 너 빚 있지?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얼마야? 누가 그런 말을. 얼마냐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아요. 얼마나?
7천 정도요. 7천만 원. 네, 한숨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왜 말 안 했어? 창피해서요. 아버지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혁아, 내 빚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명의를 내 거로 하는 건 안 돼. 아버지, 내 집은 내 이름으로 있어야 해. 그래야 나도 안심이야. 미영이가 그러면 대출이 안 된대요. 대출은 안 받으면 돼. 내가 가진 돈으로만 사면 되잖아. 그럼 작은 집밖에 못 사는데요. 작아도 괜찮아. 나 혼자 살 거니까. 혼자요? 그래. 너희랑 안 살 거야.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준혁아,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오늘은 돌아가. 아버지, 가. 아들은 울면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다. 며느리가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 아들은 약해서 며느리 말을 따르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싸워야 하나?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포기할 순 없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니까.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철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잠깐 사무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불안한 마음으로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직원이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동철 씨 며느님이 어제 여기 오셨어요. 또요. 이번엔 명예 이전 동의서 초안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아버님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명예 이전 동의서요. 그리고 담보대출 가능 금액도 다시 확인하셨어요. 저희 집 시세로 최대 1억 5천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랬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며느님이 세대 분리 신고, 사전 상담도 하셨더라고요. 세대 분리요. 아버님을 별도 세대로 분리하는 거예요. 보통 요양원 입소할 때 필요한 절차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증거 같은 게 있나요? 상담 기록은 남아 있어요. 필요하시면 출력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건네준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에 와서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작성된 상담 기록이었어요. 날짜도 적혀 있고 상담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요양원 입소 준비, 세대 분리 절차 문의, 명의 이전 후 담보대출 계획.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야겠다고. 오후에 둘이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아버님 새 집 계약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앉아. 네? 일단 앉으라고. 둘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상담 기록, 부동산 중개사와 나눈 문자 내용, 그리고 제가 메모해 둔 것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내가 한 일들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명의 이전 동의서 준비한 것, 담보대출 알아본 것, 요양원 세대 분리 상담한 것. 다 알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그게 준혁아, 너도 알고 있었지? 저는 알고 있었냐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뭐? 준혁이 빚 때문에 저희 집도 날아갈 판이에요. 아버님 도움 없으면 저희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래서 내 집을 빼앗으려고?
빼앗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잖아요. 아버님도 저희랑 같이 살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5평짜리 방에 나를 쳐놓고 나중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며느리가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아버님이 나중에 거동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당장도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잖아. 이 서류가 증거야. 서류를 며느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치만 저희 형편도 이해해 주세요. 형편이 어려우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랬어? 아들이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혁아, 너 정말 실망이다. 아버지, 나가. 아버지, 제발. 나가라고. 제 목소리에 둘이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가요, 여보. 더 이상 소용없어요.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원망이 가득했어요. 아버님 후회하실 거예요. 나가. 둘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믿었던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기로요. 공공노년 공동주택을 알아봤습니다. 1인실에 월 30만 원 정도였어요. 식사도 제공되고 관리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제 아파트는 2억 8천에 팔렸습니다. 그 돈과 예금을 합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했어요. 이사하는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저희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준혁아, 이미 늦었어. 아버지, 손주는 가끔 보자. 하늘이는 죄 없으니까.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년 공동주택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이웃 어르신들도 친절했고요.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아들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손주 하늘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하늘이만 토요일에 보내줄 수 있어? 네. 며느리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토요일에 손주를 만났습니다. 하늘이는 제 품에 안기면서 울었어요. 할아버지, 왜 우리랑 안 살아요? 할아버지가 여기가 더 좋아서 그래. 엄마랑 아빠가 할아버지 때문에 맨날 싸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하늘아, 할아버지는 하늘이 사랑해. 그것만 기억해.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손주를 보내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아들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준혁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일이야. 아버님, 미영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지금 저는 이곳에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이웃 어르신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손주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요. 돈도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제가 쓸 만큼은 충분해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잘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만약 그때 아들 말을 들었다면 지금쯤 요양원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피가 섞여도 의리가 없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노년의 나를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가족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